저 오늘 국어 학습 전략 설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사진이고요. 서울에 저기 미아리고개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기 미아리고개 성신여대가 있습니다. 그 성신여대 옆에 언덕에 있는 학교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BS에서 강의를 한 지는 좀 됐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선생님들을 좀 뽑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또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선생님들은 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막 외모가 수려하시잖아요, 그렇죠? 전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된 계기는 여기 전북에 많은 선생님들이랑 이 평가 문항 개발에 대해서 좀 함께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전북 선생님들하고도 지난 여름에 정말 엄청 더웠는데 그때 정말 땡볕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올해는 군사인데 작년에 이제 전주대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치열하게 수능 문항도 좀 출제를 하고 그 문항에 대해서 이제 같이 논의도 하고 하는 이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음, 그 선생님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저기 학력 신장 책임 교육 이런 말이 붙어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그 학력 신장, 여러분을 책임지고 정말 교육을 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내년도 27학년도 EBS 수능 특강 연계 교재 독서 전체 회의가 있는 시간입니다. 전체 회의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집필 팀장이라 그 회의에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안 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체 그 회의 일정을 내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로 바꾸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안 올 수가 없었고 또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내년도 이제 수능에 대한 그런 학습 전략을 또 수립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새벽부터 좀 달려왔습니다. 제가 좀 교재를 좀 많이 썼습니다. 뭐 교과서도 좀 많이 쓰고 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 EBS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교재와 관련해서 혹시 강의 끝나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년에 수능을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수능을 잘 보게 해서 오신 거죠? 네, 좋습니다. 혹시 고1, 2 학생들도 있나요? 고1, 2? 아, 네.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어떻게 왔나요? 학교에서 가보라고 해서 왔나요? 학교에서 안내를 해서? 혹시 뭐 학교 선생님들 뭐 강요나 이런 걸 받고 온 건 아니죠? 네. 저기 아니면 부모님이 억지로 데리고 혹시 왔나요? 옆에 부모님을 쳐다보는 학생도 있네. 아니면 혹시 부모님만 오셨나요? 혹시 부모님만 오신 분들도 있나요? 아,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서울의 현대고등학교에 그 부모님들 아카데미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강의 내용이 이제 그 1학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새 수능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리고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막 눈빛이 초롱초롱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받아 적으시고 막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대답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학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신 것 같아요. 네, 학생들도 이제 그에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면 좋겠는데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 옆에 부모님들보다 더 열심히 들을 거죠? 대답이 없네요. 아, 열심히 안 하나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기 이 자리에 국어 공부를 하는 쉬운 방법 혹시 그거 들으러 오셨나요? 그거? 국어 공부를 하는 쉬운 방법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쉬운 방법은 없어요. 쉬운 방법은 없고요.
보다 잘하게 위한 전략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잘하게 위한 전략을 얻어 가셔야 되고요. 쉽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해요. 나는 지금 좀 잘 못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제일 늦게까지 제일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안 뜨고 공부하지 않아요? 내가 좀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좋은 전략으로 열심히 하면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괜히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전략을 또 잘 얻어가는 그런 시간을 또 만들도록 저도 좀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난이도에 대한 저 EBS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걸 있는데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학년도 수능에 대한 조사 결과였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시험이었나요? 매우 어려웠던 시험이죠. 1교시 끝나고 소위 말해서 멘붕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신감 잃었을 거고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강하게 느낀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제가 학교의 교무부장이라 올해 수능을 좀 진행을 했는데 진짜 실제로 1교시 끝나고 집에 가겠다고 내려온 학생들이 상당히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시험을 너무 망친 느낌이 드니까 올해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려고 한 거죠.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어에 대한 이제 그럼 대비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참 고민이 이제 되는 문제인데요. 이 국어 난이도를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자료집에 있는데 이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일 위에 있는 숫자. 표준 점수 맞습니다. 근데 표준 점수의 그 해의 최고점입니다. 최고점. 표준 점수 최고점. 즉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표준 점수 제일 잘 받은 학생이 147점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9점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150점이었는데 그 밑에 있는 저 147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142, 뭐 139 밑에는 138, 그다음에 여기 2023 수능부터 있는 130, 146 저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 역시 표준 점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최고점입니다. 근데 이제 위와 아래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최고점인데 위에 147은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의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밑에 142라는 것은 화법과 작문 선택자들의 최고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가지고 국어 100점 받았으면 표준 점수 몇 점인 거죠?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142점입니다. 근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표준 점수를 받으면 최고점 받았으면 147점이었던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정시에서 특히 정시에서는 저 표준 점수가 입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국어가 시험이 어려우면 입시 당락에 이 과목 선택 자체도 영향을 미쳐요. 그 점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이 어렵든 쉽든 간에 1등급 컷 표준 점수는 매해 비슷합니다. 쉽든 어렵든 간에 1등급 컷 표준 점수는 매해 비슷해요. 대략적으로 몇 점이냐면 130에서 133점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33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해 시험이 쉽든 어렵든 130 초반이 이제 1등급 컷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그러면 자 보세요. 시험이 어려워지면 1등급 컷 표준 점수와 1등급의 최고점과의 격차가 어떻게 되죠? 확 벌어지죠. 확 커집니다. 이 말은즉슨 또 무슨 말이냐면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이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죠. 매우 유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를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가져야 되고요. 그에 따른 이제 준비를 잘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거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밑에 숫자가 의미하는 건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1등급 컷 원점수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와 매체 선택자가 이제 90점인 것 같아요. 밑에는 화작은 86인 것 같고, 이게 숫자가 조금씩 바뀌어서 아마 자료집에 있는 숫자랑 조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자료에 있는 숫자는 좀 추정도 있어서 조금 정확한 한 1, 2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요 언어와 매체랑 이제 화작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 제가 듣기로는 전북 지역은 화작 선택자가 이제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화작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성적이 우수할수록 저런 차이는 또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네, 올해 2016 수능의 국어 등급별 선택 과목 비율이에요. 국어 등급별 선택 과목 비율인데 저기 1등급 보면 파란색, 그다음에 빨간색. 자,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파란색이 무슨 과목 선택자인가요? 언어 매체 선택자죠. 네, 그리고 이제 2등급, 3등급으로 갈수록 이제 화법과정문 선택자들이 좀 많아집니다. 이제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1, 2, 3등급 이상은 언어와 매체 인재 선택자들이 대다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정문이랑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뭘 선택해야 되느냐, 요거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죠. 언어와 매체 공부, 특히 언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법과 작문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게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언어와 매체는 문제풀이 시간을 좀 더 화작보다는 줄일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은 또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하려면 화작인데 좀 어렵더라도 시간을 줄이려면 언어와 매체고, 이런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갈등이 있게 되는 건데 이 갈등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선 자료에서 보시면 보통 이제 시험이 좀 어려웠을 때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이랑 그 최고점 기준을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점수 차이가 몇 점 정도 나죠? 혹시 방금 전에 본 걸 잊어버리셨나요? 몇 점 정도죠? 5점, 4점 이렇게 나죠? 자,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문항으로 따지면 그게 몇 문항이죠? 문항으로 따지면 두 문항. 기본적으로 2점짜리 두 문항. 뭐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면 어쨌든 두 문항, 그렇죠? 원점수로 치면 이제 두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원점수 자료도 우리가 봤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언어와 매체 1등급 컷이 90이고 화법과 작문이 86이란 말이에요. 문항으로 따지면 두 문항이잖아요, 그렇죠? 두 문항 정도인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 독서랑 문학을 두 학생이 다 맞았어요, 똑같이. 두 학생이 똑같이 이 공통을 다 맞았어요. 자, 근데 한 학생은 언어와 매체에서 2개 틀렸고 한 학생은 화작 다 맞았어요. 그러면 표준점수 비슷할 수 있겠죠. 똑같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언어 매체를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언어 매체 선택해 가지고 한 2개 정도 틀리는 것까지는 뭐 화작 선택보다는 조금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화작도 다 맞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도 유념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제 기준을 좀 잡아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EBSI 사이트에 가면 또 다 있는 자료입니다. 있는 건데 매 모의고사 때마다 요 자료가 올라와요. 매 모의고사 때마다 자료가 올라오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이런 자료를 또 잘 활용을 합니다. 이걸 자기 공부에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올해 수능 자료인데 제일 어려운 게 몇 번이죠? 12번이죠. 과학기술 문항이었습니다. 과학기술 문항이었는데 이거 이제 잠시 후에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자, 저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여기 화법과작문 선택자인데 이 열문항 오답률 탑10 열문항 중에 화법과작문 선택 과목 문제가 몇 개 있나요? 여기 2개 보이시나요? 2개
개. 자, 말씀드리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은 몇 번부터가 선택 과목이냐면 35번부터 선택 과목입니다. 자, 그럼 35번부터 45번 사이에 있는 문항 여기에 몇 개 보이시나요? 2개가 있죠. 2개가 있죠. 자, 화작을 할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2개 문항 번호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45번하고 몇 번이죠? 40번. 이 2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모의평가든 수능이든 화작에서 항상 오답률 탑10이 들어와요. 좀 쉽더라도 오답률 15, 15 이하는 꼭 들어옵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다른 화작 문제들은 시간만 있으면 사실은 다 맞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2개를 자꾸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화작을 다 맞으려면 당연히 40번과 45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당연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 10개의 문항 중에 이제 화작 2개를 빼고 나머지 8문항, 이 8문항은 몇 번부터 몇 번 사이일까요? 1번부터 자 17번 넘어가는 거 있나요, 없나요? 17번 넘어가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부터 17번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17번까지는 독서예요. 독서. 그러면 독서를 못하면 수능을 어떻게 되는 거죠? 수능 국어를? 잘 못 보는 거죠. 문학도 중요합니다. 문학도 잘해야 돼요. 근데 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상대적인 영향도를 고려를 하면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에 대한 학습 전략을 또 잘 세워야 되고 굉장히 매우 신경을 많이 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에게 강조드릴 거는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초록색은 왜 표시해 놨을까요? 아, 네, 정답인 거 아시죠? 옆에 번호, 정답 번호랑 같죠? 자, 근데 빨간색은 왜 표시해 놨을까요? 빨간색은 많이 틀린 거, 학생들이 많이 잘못 고른 거.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오답 반응률이 높은 거.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에게 친숙한 말로 얘기하면 매력적인 오답지. 매력적인 오답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국어를 이제 잘한다라는 건 저런 매력적인 오답지들이 어떤 건지 알고 저런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잘 판단하는 것이 되겠죠. 그게 국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매 시험을 봤을 때 매력적인 오답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매력적인 오답지들이 왜 학생들이 많이 반응을 했는지, 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잘못 반응한 건 아닌지 확인을 하고 저것들을 답으로 잘못 고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까 안 해봐야 될까요?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짧게 공부해도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포인트를 짚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되거든요. 요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평가, 모의고사 본 거 봤으면 꼭 여기 EBSI 사이트 오셔서 여기 요 페이지를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 시험지에 요 매력적인 오답지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대략적으로 반응률이 20% 이상인 것들, 반응률이 20% 이상인 것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그 오답에 대해서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분석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오답에 대해서 해설 한번 써보세요. 해설을 막 길게 완전한 문장을 안 써도 좋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안 써도 좋고 자기가 그냥 중심적인 말들로 그냥 어구로도 한번 이렇게 해설을 써보세요. 그러면 저 오답지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이제 앞으로 다른 시험에서 비슷한 선택지가 나오더라도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국어는
사고하는 시험이에요. 사고하는 시험인데 우리가 시험 볼 때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나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여요 자꾸.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이해했어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렇지 이해했어 하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이해 못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착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한테 자기는 이해했다 생각하고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 안 되는 경우 있지 않나요? 막 친구가 잘 몰라서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이거 완전하게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생각을만으로 그냥 이해했다고 넘어가지 말고 저런 것들은 꼭 써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만 해보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언어 매체 선택인데요. 이 언어 매체 선택에서는 요 언어와 매체 이 언어 과목과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매체 선택자와 앞에 화작문 선택자의 차이점, 요 오답률 탑 10의 차이점은 여기에는 지금 선택 과목 문제가 몇 개 들어와 있나요? 요 탑 10에 3개가 들어와 있죠. 올해 언어가 어려웠어요. 올해 언어가 어려웠어요.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려운 걸 맞추면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를 잘해서 여기 39번, 36번, 35번을 맞췄으면 그만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꼼꼼해야 돼요. 꼼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어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꼼꼼해야 된다는 것도 좀 유념하면서 이렇게 언어가 여러 문항이 오답률 탑 10 안에 들어온다는 것도 이제 알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꼼꼼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작에 비해서 언매가 문제풀이 시간이 어떨 수 있다고 했죠? 짧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 그로 인한 유불리가 크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좀 비슷하게 맞게끔 조정을 하지 않을까요? 조정하겠죠. 시간 오래 걸리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이 언어에 자꾸 들어와요. 학생들이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게 자꾸 의도적으로 만드는 장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 꼼꼼하게 탁탁탁 짚어서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언어를 잘할 수 있다. 네, 그거 강조드리고요. 자, 요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서 왜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도 이제 개략적으로 했는데 국어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어를 공부를 쉽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좋은 전략을 갖고 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국어 공부 자체는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고 그런 공부예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점점점 어떤 거에 이제 익숙하냐면 요즘 우리는 막 쇼츠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볼 때는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거기에 그 짧은 거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탁탁탁 그냥 다 들어와요, 머리로. 근데 국어는 뭐냐면 이 국어 지문, 국어 문제라는 건 여기저기 있는 정보들을 내가 머릿속에서 엮어야 돼요. 엮어야 됩니다. 조직을 하지 않으면 국어 실력이 늘질 않아요. 내가 스스로 조직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맨날 보는 쇼츠나 이런 것들은 그 만든 사람들이 다 조직을 해서 정보 메시지를 다 빨리빨리 들어오게끔 주는 거예요. 근데 국어 지문은 안 그래요. 그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실력을, 그 능력을 기르려면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요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특히 독서.
그다음에 좀 난해한 현대시, 뭐 현대 소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는데 특히나 요즘 독서가 이게 지문의 길이는 길지 않은데 그 문장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의 밀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또 접하기도 하셨을 텐데 전문적인 내용을 좀 다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저기 배경 지식의 한계란 말이 있죠. 배경 지식의 한계. 그럼 우리는 뭘 길러야 돼요? 배경 지식을 길러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 배경 지식을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수능 공부하느냐고 바쁜데 정말 바빠 죽겠는데 맨날 책을 한 권씩 읽어야 되느냐? 그럴 시간 있나요? 그럴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배경 지식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 배경 지식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첫 번째 독서와 관련해서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문학 작품과 관련해서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학 작품은 연계 교재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공부를 일단 1차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길러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또 이제 특히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독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독서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거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책을 막 찾아서 읽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독서도 나온 게 또 나오는 게 많습니다. 나온 게 또 나오는 게 많아요. 그리고 독서도 이따가 이제 함께 보겠지만 연계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배경 지식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출이랑 연계 교재로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이랑 연계 교재로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기출 문제집, 내가 갖고 있는 연계 교재 문제집이 단순하게 읽고 풀고 답 맞추고 하는 공부만 하면 될까요? 그냥 읽고 문제 풀고 답 맞추고 틀렸네 확인하고 이해하고 이런 공부만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독서도 마찬가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능날 가져가야 할 배경 지식이 되는 포인트들을 평상시에 체크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능에 임박했을 때 그 배경 지식 그와 관련된 내용을 내가 잘 이해하는지 체크하고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매력적인 오답 말씀드렸죠? 답이 두 개로 보인다. 저거 해결하려면 아까 우리 뭐 활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매력적인 오답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가면 알 수 있는지? 매 시험 끝나면 EBSI 사이트에 오답률 탑 10이 아니라 15개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반응률이 20% 이상인 것들을 꼭 체크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 특히 오답률이 높은 거. 그러면 이 답이 두 개처럼 보이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모르겠다. 단어를 모르겠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한국인인데 이 국어 이 단어장을 영어 단어장처럼 만들어가지고 맨날 막 그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하루에 막 뭐 50개씩 막 외우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공부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죠. 자, 이 단어와 관련해서는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배경 지식, 전문 용어나 이런 말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으면 어느 정도 또 단어 문제는 해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부할 때 국어 공부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서술어인데 그 서술어에 한자어가 들어가 있는 거. 한자어가 들어가 있는 거. 환기한다 예를 들면 환기한다. 그러면 이제 창문 열어가지고 공기 들어오게 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뜻이 있어요. 국어에서 많이 쓰는. 국어에서 많이 쓰는 환기한다가 뭘 것 같습니까? 환기한다,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생각나게 하는 거를 환기한다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서술어에 있는 한자어 모르면 그건 표시합니다. 공부를 할 때. 그리고 그 단어들은 그 말들은 공부를 하세요. 네. 그리고 시간
이 시간이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시간. 1교시가 80분인데 1교시 보기 전에 그 몇 분이 제일 떨려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나면 평상시에 모의고사 볼 때 시간 부족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1교시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에 대한 학습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유의사항을 하나 좀 얘기를 하면 모든 세트를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독서 한 세트마다 6분 안에 풀어야지 8분 안에 풀어야지 이렇게 똑같이 다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어떤 세트는 어렵고 어떤 세트는 쉽잖아요. 어려운 건 시간을 많이 들여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쉬운 거는 그만큼 빨리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자 하실 때는 영역별로 하세요. 영역별로. 그래서 독서면 독서 이론까지 하면 4세트고 독서 이론 빼면 3세트입니다. 그걸 같이 풀면서 시간을 재세요. 같이 풀면서 시간을 재시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에 4세트면 그 4세트를 같이 풀면서 4세트에 대한 시간을 재는데 근데 물론 세트별로 시간은 재야 됩니다. 세트별로 요 세트 각각의 세트별로 끝나는 시간들은 간단하게 타이머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적으세요 자꾸. 그러면서 그 시간 관리는 영역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시간이 많이 오버됐으면 보통 독서는 17문제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25분에서 30분에 풉니다. 30분 정도 걸려서 풀거든요. 그 안에 푸는데 내가 그 시간을 많이 오버했으면 어디에서 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당연히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다시 읽어보고 다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여야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관리하는 공부를 좀 신경 쓰면서 이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간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지금 국어 공부 시작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을 익힌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좀 국어 좀 됐다, 이 정도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시간에 대한 체크를 하면서 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간에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하면 국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국어를 잘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고를 수행하는데 아무래도 미숙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사고를 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남들보다 사고하는데 오래 걸려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자꾸 시간으로 자꾸 쳐가지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사고를 제대로 수행을 못한 채 자꾸 넘어가게 돼요. 그럼 사고력이 길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고를 잘하는 거에 대한 능숙함이 생기면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간 너무 그렇게 압박감을 느끼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자 여기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당연히 왼쪽이 좋은 걸까요? 오른쪽이 좋은 걸까요? 오른쪽이 좋은 거겠죠. 근데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을 좀 볼게요. 저 위에 톱니바퀴가 있죠. 이 톱니바퀴가 아구가 맞아가지고 잘 막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톱니바퀴 하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죠. 큰 거 작은 거 함께 맞아 떨어지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이 오른쪽의 학생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그물로 네트워크처럼 막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왜 왼쪽 학생은 물음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국어 공부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걸 강조를 하겠는데, 그게 뭐냐면 망이에요. 망이라는 건데, 망은 쉽게 얘기하면 그물망입니다. 그물. 영어로 얘기하면 네트워크. 좀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연결. 여러분 국어 공부할 때 연결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 연결하지 못하는 학생은 조각조각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문을 이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하잖아요. 읽을 때. 그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친 것들이 각각 제각각 그냥 그 위치에 있을 뿐이지 그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거, 뒤쪽에 있는 거 그냥 표시해 놓은 거 눈으로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직관적 판단이라고 그래요. 직관이라는 건 논리적인 추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감각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눈으로만 문제를 푼다고 하는데 눈으로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으로만 확인해가지고 안 돼요. 그럼 국어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시험 때마다 점수가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합니다. 자기 국어 점수가 시험 때마다 자꾸 위아래로 널뛰게 하면 그건 시험이 어려워서 그렇지, 시험이 쉬워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는 겁니다. 찍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찍는 건 이제 뭐냐면 어떤 시험에서는 내가 찍은 게 운 좋게 많이 맞으면 점수 잘 나오고 어떤 시험에서는 내가 찍은 게 운 좋게 많이 운이 나빠서 많이 틀리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점수 들쭉날쭉하는 사람들은 이 왼쪽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 타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직관적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저기 망 보이죠? 망? 저 오른쪽에 음이 망. 관계에 주목해서 연결하면서 읽고 연결해가지고 문제 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 공부할 때 연결 안 한다고 연결 안 하면 그거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어 공부는 연결하면서 생각하고 답 고르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음이망 형성한다, 논리적 판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은 항상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간에 점수가 일정하게 고득점으로 나와요. 이런 오른쪽 타입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오늘 이후로 국어 공부할 때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것 뭐냐면 연결입니다.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국어는 번거롭고 귀찮다. 자꾸 연결해야 되거든. 그걸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매트 효과라는 건데 요것도 사실은 수능 모의평가에 나온 건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겨울이죠. 겨울인데 자 지금이랑 수능 본 이후랑 격차가 더 벌어져 있을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조금 하는 것 같았는데 수능 보면 국어를 완전 망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잘하는 애들이랑 격차가 점점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수능이라는 거는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부터 좀 쭉 학생들이 변별되게끔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좀 아래쪽에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잘하는 애들은 저 위로 올라간 애들에 맞춰서 문제를 변별력 있게 내니까 국어가 엄청 어려운 거고 수능에서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좀 많이 애를 써야 돼요. 읽기 경험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읽기 경험이 많을수록 많은 거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 위에 보면 하이 이니셜이랑 이제 로우 이니셜이 있는데 처음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좀 적게 갖고 있으면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 봄까지가 정말 국어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되는 시기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마 거기 드린 자료 집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미 그 망을 좀
강조하는 김에 요거는 작년도 6월 모의평가에 독서 이론에 나온 겁니다. 독서 이론에 나온 내용인데 독해를 잘하기 위한 단계인데 전략인데 선택 연결 조직이거든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글을 읽을 때? 글 읽을 때 뭘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당연히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 선택해야죠. 그렇죠? 더 중요한 정보를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선택만 하면 안 돼요. 자 선택은 누구나 해요.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누구나 선택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만 하고서 선택만 한 것만 가지고 문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냥 맨날 찍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 그리고 이렇게 관계에 주목해서 정보와 정보를 연결했다라는 건 그 자체가 조직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망이 형성된 거고요. 좀 이제 독서 이론에서 얘기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의미를 구성했다고 그래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의미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독서 학자들도 굉장히 강조하는 전략이에요. 많은 연구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국어 매우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자, 지금 겨울부터 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연결이에요. 자, 연결인데 첫 번째 지문 안에서의 의미망 형성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지문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문의 말이랑 1, 2, 3, 4, 5 선지의 말이랑 또 연결되죠? 자꾸 연결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서 1대1로 대응시켜라.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지문과 선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문과 보기도 연결해야 돼요. 지문과 보기를 연결해야 되고 특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이걸 잘 못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랑 선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기랑 선지도. 그 다음에 지문 보기 선지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유형과 관련해서 내가 연결을 꼭 해야 된다.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는 구공부를 한 것이 아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얘가 있습니다. 좀 쉽게 하도록 색깔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좋은 게 자료집이 다 4도 칼라네요. 이거 비용이 꽤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기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색깔에 유의하셔서 자,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 먼저 보면 기회비용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기회비용의 개념이 나와 있고 한데 제일 위에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 보이죠? 합리적 선택. 자, 합리적 선택에서 고려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죠? 두 가지. 선택을 얻게 되는 만족, 기회비용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고려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기회비용의 개념은 여기 포기하는 것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과 관련해서 자, 기회비용에 포함되는 요소를 실제 지출하는 비용,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라고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1문단 이렇게 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문단을 봅니다. 2문단을 볼 때, 자, 이때부터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읽었으면 이제 앞에 거랑 연결이 돼야죠.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상황은 일요일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공연 관람을 가자고 하자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공연 관람료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랑 연결해야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다음에 얻을 수 있는 만족은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랑 연결해야죠. 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면 이제 얻을 수 있는 만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도서관에 안 가고 공연 관람을 갔으니까 내가 도서관에 갔다라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만족, 저 위에 1문단에 있는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죠. 이렇게 연결하면서 자꾸 읽어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려운 걸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읽었으면 방금 전에 우리가 좀 연결을 해봤는데 사실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거는 합리적 선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1문단과 2문단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뭐가 조직이 되냐면 어떤 의미망이 구성이 되냐면 요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의미망이 구성이 돼요. 자, 이와 관련된 의미망이 구성이 되는데 자, 공연 관람을 선택하는 경우에 합리적 선택은 공연 관람을 선택해 얻게 되는 만족이 결국 뭐보다 커야 되는 겁니까? 기회비용보다 커야 되겠죠. 기회비용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 저 기회비용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뭐였죠? 공연 감독료랑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 얻을 수 있는 만족. 이게 머릿속에 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어떤 조직화가 되는지 그 조직화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야지 진짜 구공부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지문 여기 안에서의 의미망에 대해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3문단만 좀 보실래요? 3문단 빨리. 이 3문단을 좀 보세요. 아, 너무 공부하나요? 너무 공부하나요? 갑자기? 여기 3문단에 보면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앞의 내용이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건 어떻게 연결되죠? 기회비용이랑 대비되는 거잖아요. 관계. 아, 매몰비용은 기회비용이랑 대비된다. 즉 합리적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고려해야 되는 거지만 매몰비용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게 그 관계를 바탕으로 연결이 돼야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 3문단의 세 번째 줄에 보면 공연이 시시하여 관람을 계속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경우 관람료 나왔습니다. 자, 이거 글을 이제 잘 독해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은 관람료 아까 앞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했는데 왜 매몰비용이야? 이런 생각합니다. 앞에서 관람료 기회비용이라고 했는데 여기 왜 매몰비용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독해를 잘하는 사람은 앞이랑 뒤랑 또 연결했어요. 자, 여기 지금 이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자, 선택. 공연을 볼까? 나갈까? 그 두 개 중에 선택하는 상황이죠. 앞에서 공연 관람료가 기회비용이 되었던 경우는 어떤 뭐와 뭐의 선택이었죠? 도서관에 갈까? 공연 볼까였죠. 경우가 다르죠. 경우가 다른 거를 연결해서 읽는다고요. 대비가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예를 이제 들은 건데 이렇게 지문 안에서 연결을 하는 공부를 해야만 국어 실력이 늘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읽고 문제 풀어봐야 그거는 눈으로 보고 눈이랑 눈으로 지문 보고 지문에 있는 말과 다른 말이네. 이건 좀 틀렸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문제풀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결하는 거를 꼭 좀 잘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문이랑 보기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요거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자, 올해 수능 문제인데 문학 풀 때는 보기부터 봅니다. 흔히 보기를 봐요.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기를 봤잖아요. 그러면 보기의 내용이랑 지문의 내용을 뭐 하면서 읽을까요? 연결하면서 읽는 거예요. 보기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의 내용을 다 까먹고 보기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지문만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보기를 뭐하러 봤어? 왜 봤어? 다 보기를 봤으면 보기의 내용이랑 지문의 내용을 연결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국어 실력이 지금 미흡한 겁니다. 미흡한 거.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밑에 보기를 봤어요. 이 밑에 보기를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읽어요. 저 밑줄 쳐 있는 말 있죠? 저 밑줄 쳐 있는 말을 보면 여기는 보기 중에 연결되는 게 있어요. 뭐랑 연결될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화 속 세상의 청중 현실 속 다양한 요소를 중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 요 밑에 파란색, 빨간색 여기 부정적 면모를 지닌 다양한 인간에 대한 비판이랑 현실감을 부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한 거랑 현실이라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가장되게 표현한 거랑 요 세 개 중에 하나 뭐랑 연결될까요? 과장되게 표현한 거죠. 그쵸? 여러분 해남 알죠? 해남 알죠? 해남? 압록강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겠다. 압록강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겠는데 압록강 어디 있을까요? 쫙 북한이랑 중국 경계에 있는 게 압록강이죠. 해남은요 우리 남쪽 끝이잖아요. 갑자기 냅다 뛰어서 압록강 가서 숨을 쉰다 되잖아요. 가능합니까? 연결해야죠. 연결. 그래서 자 문학 공부할 때 문학 문제를 정확하게 빨리 풀고 싶다. 보기를 활용해서 보기랑 지문이랑 연결하는 걸 잘 알기 위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문학도 보다 쉽게 낯선 작품도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문학 공부의 일단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문학은 보기랑 지문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지문을 읽을 때 보기랑 연결하는 것. 자 그리고 요거 올해 수능에 국어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의 출제 요소입니다. 국어 지문이 이래요. 이게 국어 지문의 내용이에요. 국어 선생님들이 이런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 국어 선생님들 이런 거 가르치고 있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예. 지금 이게 국어 지문의 내용인데 자 여기서도 연결되는 거 보이죠? 자 여기 온도 변화가 커지면 높으면 공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연결되죠. 공률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되지 않은 끝에 이동거리가 커진다고 돼 있죠. 저 정보들이 딱 붙어 있을까요? 좀 떨어져 있을까요?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고요. 떨어져 있는 걸 읽으면서 연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는 게 있는데 저게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80분 안에. 그것도 이 지문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네 문제를 풀려면 거의 10분 10여 분 안에 연결해서 사고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 와 계신데 옆에 우리 애가 이런 어려운 걸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 못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혼내시면 안 돼요. 이런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보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지문이랑 보기를 연결해 볼게요. 지문이랑 보기를 연결하면 자 이 보기를 읽을 때 무슨 생각했어야 될까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저기 색깔로 표시해놨습니다. T1이랑 T2의 차이점이 뭐예요? T2가 온도가 더 높아요, 그렇죠?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자 지문이랑 보기를 연결을 잘하는 사람은 저 T2가 더 높은 온도라는 걸 딱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뭘 떠올릴까요? 곡률이 더 크다는 걸 떠올리겠죠. 곡률이 더 크다는 걸 떠올릴 겁니다. 그게 이 보기랑 지문을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그런 연결을 한 사람은 이 선택지를 딱 봤을 때 T1에서 T2로 올렸을 때 자 그럼 온도가 더 어떻게 된 거죠? 더 높아진 거죠. 자 더 높아졌으면 곡률이 어떻게 되겠다? 더 커진다는 판단 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곡률이 더 커졌다는 얘기는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 즉 최대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1번 선제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님들도 판단하셨나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려도 좋으니 자신 있게 딱 대답을 하시면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잘 맞추셨네요. 근데 이게 오답률 1위 문제였어요.
아까 우리 봤던 12번. 이게 12번 지금 우리 푼 거예요. 이게 오답률 1위 문제였어요. 학생들이 왜 많이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왜 올해 수능 본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알겠어요? 지문에서 지금 연결 몇 개를 해야 돼요? 예, 여러 개 해야 되죠? 선택도 잘해야 되는데 연결하고 보기랑 연결해가지고 판단, 결과 추론해야 되죠? 요 사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국어 시간에. 자, 이 점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 시간에 국어 연결을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 이해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하고 가셔도 굉장히 큰 수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만 한다면 국어 반드시 그 1등급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1등급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네. 자, 여기 좀 나쁜 전략, 좋은 전략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문장을 자꾸 눈으로만 읽는 건 아까 직관적으로 읽는다라는 거 그것과 관련 있는 겁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아까 우리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거?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연결한다라는 건 관계를 중심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독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 눈으로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감소,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말들만 그냥 확인해요.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말들을 봤을 때 이 말들을 서로 뭐 합니까? 연결합니다. 연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기준금리를 높이면 쉽게 얘기하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금리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자를 많이 내야 돼요. 자, 이자를 많이 내면 돈 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져요. 자, 여기서 배경지식 작용합니다. 유동성,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현금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돈을 많이 못 빌리게 되니까. 그럼 줄어들면 그만큼 화폐가 희소해지죠. 그러면 돈이 희소해지니까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자, 지금 우리 뭐 한 거죠? 인과관계 생각한 거예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연결하면서 이해하는 읽기를 한 거예요. 연결하는 이해하는 읽기를 한 거라고요. 이런 읽기를 안 하고 이걸 눈으로만 확인하고 가는 사람들은 국어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보 간의 이런 연결을 꼭 관계에 주목해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딱 봐도 이거 뭐에 관련된 거죠? 요즘 많이 나오는 사회에서 맨날 나오는 법 관련 내용이거든요. 법 관련 내용인데 영역의 특성, 정보의 중요도를 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문의 철학 지문, 이런 사회의 법, 경제, 그다음에 과학, 기술 영역별로 출제 요소가 좀씩 달라요. 특히 이제 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출제 요소가 뭐냐면 법은 조건문이 출제 요소가 돼요. 특히 조건문이라는 건 이제 P면 Q이다라고 했을 때 P면이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요건인데 법률 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이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뭘 어기면 벌금을 낸다. 어기면이 요건이고 벌금을 낸다가 법률 효과예요. 그래서 P면이 Q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이 뭘 가지고 많이 내냐면 그 P면 가지고 이게 P냐 P에 해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하게끔 일단 요구하고 그에 따라 그 법률 효과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지문의 특성이거든요. 그에 따라 이 조건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법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돼요. 그걸 알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제가 왜 빨간색 표시해놨을까요? 이거 P면 Q다로 한번 바꿔보세요.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받는 데 있어서의 요건이 뭐죠? 증명이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된다고요. 독해할 때. 그리고 이 정보가 문제 풀 때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즉 아까 우리가 함께 본 말로 바꾸면 선택입니다. 이게 선택.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고, 요 선택한 정보를 또 서로 관계가 있으면 연결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게 그런 영역별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이제 여기면 들게 되는 거고, 지금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법이 좀 특이해서 법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것들은 출제 요소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다음에 독서에서 연계 무시하지 마세요. 문학만 연계되지 뭐. 문학은 연계가 중요하지만 독서는 뭘 중요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독서도 연계가 많이 된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요즘 더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치르게 될 2027학년도 수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 2026학년도 수능에 독서 지문이 몇 개냐면 4개였습니다. 4개 중에 몇 개가 연계됐을까요? 그 4개의 지문 중에 4개 세트 중에 몇 개가 연계가 됐을까요? 4개가 연계됐습니다. 4개가 연계되어 나왔습니다. 4개 세트인데. 그러니까 독서의 연계도 우리가 공부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가뜩이나 독서가 어려운데 이 연계가 이제 작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대비를 효율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올해 수능 지문입니다. 올해 수능 지문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게 연계된 내용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연계된 내용을 표시했다는 건 뭐냐면, 이걸 실제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학생들이, 자, 연계에 대비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빨간색을 표시해 놓은 말들은 다 아는 말 모르는 말? 아는 말이에요. 아는 내용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연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빨간색 표시한 말들 전부 다 처음 보는 내용.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해를 해야 하는 내용. 읽기의 정확성과 읽기 시간의 차이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해도의 깊이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선택지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어요. 1, 2, 3, 4, 5 선택지. 선택지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연계가 되느냐를 이제 우리가 이미 미리 알고 평상시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법 해석이라고 한다. 개념이죠? 네, 개념. 역사적 해석, 작은 덤비로 묶여 있는 말들은 다 용어입니다. 개념이죠? 첫 번째 개념. 자, 그래서 이제 글 읽을 때 개념. 그 다음에 여기 유상계약의 개념 나와 있죠? 유상계약 개념. 자, 유상계약의 개념만 하나 좀 보고 가면,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거 연계교재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해했냐면 등가로 공부해. 등가. 내가 줬으면 내가 그에 대응하는 걸 똑같이 받아야 돼요. 내가 1,000원을 줬으면 1,00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00원 줬는데 상대가 800원짜리 물건을 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200원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내용을 이 EBS 교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개념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담보물건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자, 이 개념도 연계교재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채권자 중 담보물건을 가진 자는 경매대금에다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정한다는 이런 원리 방법에 대한 내용도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 여기 개념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방법.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수능 지문인데,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기억 있죠? 기억. 이게 오답률 2위 문제였어요. 이번 수능에 오답률 2위 문제였는데, 자, 이거 유상계약의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잘 풀 수 있었습니다. 유상계약은 당사자들끼리 서로 등가로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1,000원 줬으면 1,000원짜리 물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인데, 이 경우에 유상계약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등가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 유상계약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 계약이 서로 간에 등가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이해를 했으면 문제 답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독서에서 연계에 대한 이 유상계획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공부를 한 학생은 이거 읽고 문제 푸는데 더 유리했겠죠. 네. 그래서 2번 보면 보증인이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계획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유상계획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 답이잖아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과학 지문인데 여기에서 선형 열평창계수라는 말이 있죠? 선형 열평창계수? 이것도 얼마나 낯선 말이에요. 국어 선생님들이 이런 거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진짜 국어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연계교재에 있었던 겁니다. 연계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오답률 가장 높았던 문제가 출제된 이 지문 좀 더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철학 지문인데 이 지문은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이 독서 저희 팀에서 작업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는데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수능 해설도 해서 해설 준비를 하는데 요건 내용이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겠다 싶었는데 이거 세 번째 줄에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연계교재를 통해서 아는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 말을 딱 봤을 때 뭘 떠올리냐면요. 자,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하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근데 자 여기 칸트는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아니란 얘기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금방.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지문과 관련해서는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견해 주장. 견해 주장. 그리고 자, 견해 주장. 여기 과학과 관련해서는 원리라는 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원리. 이치. 원리. 원리. 그다음에 견해 주장.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드리면 연계라는 건 이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원리 방법, 견해 주장. 요 세 가지가 연계돼요. 개념, 원리 방법, 견해 주장. 요 세 가지를 올해 수능 지문에서 다 찾아서 표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할 때 연계교재를 자신의 어떤 독해력, 사고력을 기르는 데도 활용을 하지만 평상시에 공부할 때 개념이나 원리 방법이나 견해 주장 중에 특히 내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은 형광펜이든 이런 걸로 잘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모의평가에 임박했을 때 그 표시하는 것만 한번 봅니다. 잘 이해하는지. 수능에 임박했을 때 표시하는 것만 한번 쭉 봅니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이 교재를 가지고 독해력, 사고력 기르는 공부도 했지만 그 중요한 시험에 임박해서는 이제 내가 뭐까지 잘 챙겨서 가는 거예요? 배경 지식까지 잘 챙겨가는 거예요. 배경 지식까지. 그렇게 학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험을.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론슨이라는 사람의 견해 주장이 연계가 된 겁니다. 올해 수능에. 네. 그 다음에 문학은 요건 빨리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 대응시켜야 돼요. 연결, 대응. 연결, 대응입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 이 보기를 먼저 읽었으면 현대시 읽을 때 이렇게 낯선 시인데 연결 대응시킬 수 있어요. 이 시는 올해 수능에 연계가 안 된 작품입니다. 현대시가 두 작품 나왔는데 하나는 연계가 됐고 하나는 연계가 안 됐는데 연계가 안 된 건 이렇게 보기에 있는 내용을 대응시켜가지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현대시에서 또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 안 틀릴 수 있었어요. 암울한 현실 상황, 등불 하나 켜든 보이지 않고 밤, 발작 소리 들리지 않는 상황, 소금 뿌리는 행위, 저런 빛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행동,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지문과 보기를 연결하는 거. 네, 그리고 요 밑에 좀 체크해 놓으세요. 요걸 좀 체크해 놔야 되는데 요 운문은 시적 상황, 소설은 사건 상황, 그다음에 운문은 정서 태도, 소설은 심리 태도. 네, 이런 내용들이 출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 평상시에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엉뚱한 거, 이상한 것들 정리하지 말고 이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세요. 문학은
시적 상황이면 그 상황을 정리를 하세요. 어떤 학생이 앉아서 막 울고 있어. 그러면 이 학생은 슬픈 걸까요? 기쁜 걸까요? 운다고 해서 반드시 슬플까요? 아니에요. 기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거 꼭 체크 정리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군요. 자, 연계인데 요 구강의 북쇄곡이 통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지문 전체가 통으로 오래손에 연계가 됐는데 이거 연계에 대한 대비를 잘하는 학생은 이 작품 딱 봤을 때 이게 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북세란 말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저쪽 북쪽의 변방, 저 북세가 쫙 북쪽의 변방이거든요. 함경도. 그 함경도에 어사로 가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쓴 내용이라는 걸 이미 알고 읽어요. 그 연계, 문학 연계에 대한 대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연계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연계와 관련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점입니다. 여기 자료집에 있거든요. 요것들, 요소들 중심으로 평상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소들 중심으로 연계 규제에 있는 내용들을 잘 학습하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요 화법과 작문과 관련해서는 좀 강조를 할 게 그냥 막 풀지 마라. 막 풀지 마라. 이 화법과 작문은 이렇게 딱 세 세트가 나오거든요. 세 세트가 나오는데 자, 제가 강조해 드린 거 아까 40번, 45번 말씀드렸죠? 40번, 45번들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꼭 보세요. 문제를 꼭 보시고 문제에 이런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3번 보면 발표 시작, 5번 보면 발표 마무리라고 돼 있죠? 그럼 저거는 당연히 이제 지문 읽을 때 맨 앞과 맨 뒤에서 당연히 요거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읽으면서 판단할 수 있죠? 읽으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읽으면서 풀 수 있어요. 이것도 지문 읽기 전에 빨리 체크만 하세요. 저기 기역의 활용, 니은의 활용, 디귿의 활용 이런 요 포인트만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지문 읽을 때 첫 번째 문제 풀면서 자, 이 문제 풀면서 자, 여기 발표 시작한다고 했으면 시작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죠? 읽으면서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문단 시작할 때 개념이네. 아까 개념 본 것 같아. 판단할 수 있죠? 읽으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줄여요. 그 다음에 저기 기역 니은이 있죠, 자료. 내가 그 문제 푸는데 아까 자료 활용 문제 기억의 활용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선지 보는 거예요. 선지 찬 공기가 돌사리로 흘러나오는 모습이라는 말 보고 이 내용이 여기 지문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읽고 푸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무작정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초록색이랑 여기 파란색의 1번 선지, 2번 선지 파란색 내용이랑 다르죠? 1, 2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빠르게 이거 제낄 수 있어요. 무작정 읽으면서 푸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 화작 융합 문제도 전략이 있죠? 전략이 있습니다. 요거 나눠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무조건 지문 그 긴 지문을 다 읽고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40번 문제, 이 4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어떤 문제냐면 화법 담화의 내용이 다에 반영되어 있는지 묻는 거예요. 다에 반영되어 있는지 묻는 건데 특히 이제 이 40번 문제 잘 풀어야 되고요. 자, 여기 18, 39는 화법 지문만 가지고 읽으면서 푸는 겁니다. 41, 42는 작문 지문 가지고 읽으면서 푸는 겁니다. 그 4개의 문제를 다 푼 다음에 40번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40번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0번 문제와 관련해서도 포인트를 여길 잡으세요. 뒤쪽. 장문에 잡으세요. 장문.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보라색이죠? 보라색으로 보이시죠? 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 장문 지문에 있는 요소를 포인트로 잡아서 저거부터 확인하세요. 장문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 다에서 필자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기 다에서 필자와 상반된 관점을 반박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요 뒤쪽 요 장문 지문에서 포인트 잡고 있으면 나머지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2번 비평 대상이 나타내게 된 원인이 장문 지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원인 분석한 내용이 없어요. 없으면 그냥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뒤쪽을 포인트로 잡아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45번도요. 요것도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지 자료 지문. 선지 자료 지문 순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선지 자료 지문. 무조건 지문부터 읽는 거 아닙니다. 선지 보고 자료 지문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세트가 있는데 요 세트를 보시면 43, 44, 45가 있는데 이거 제일 먼저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건 44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건 뭘까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건 45번일까요? 아니에요. 43번이에요. 저 A가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요거 45번 읽으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읽으면서 푸는데 지문부터 보고 저 문제 풀지 말라고요. 괜히 시간만 잡아먹어요. 이 선지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45번 풀 때는 선지부터 보는 건데, 자, 어디를 보냐면 자, 여기 보면 일단 체크를 할 때 4문단 1문단 요 문단 표시해 놓고 문단 표시하고, 자, 문단 표시하고 그다음에 1문단부터 보는 게 좋겠죠? 자, 여기 1문단 체크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확인하세요. 니은에 학생이 발표해서 완벽하게 보이려는 것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1문단을 빠르게 보면서 완벽주의적 자기지시 성향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저 자료의 내용이랑 연결되는지 빨리 판단합니다.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글쓰기 계획 문제도 풀려고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뭐 1, 3, 4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2문단 있고 5문단 있는데 2문단 있죠? 역시 2문단 여기 2문단 선지 4번 보고 자료 기억다시1과 니은에 저 파란색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2문단에 불안이 회피적 행동으로 인해 가중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지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고리 똑같이 하면 되고요. 5번을 보시면 5문단인데 마지막인데 자, 이렇게 해요. 자료를 봅니다. 자료부터 보죠. 기억다시와 디귿을 활용해 정서 조절에 실패해서 비롯된 불안을 해소하는 데 걷기가 효과가 있다고 돼 있죠. 이게 답인데 자료에 정서 조절에 실패해서 비롯된 저 내용이 없어요. 저게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면 이 자료를 보고 지문을 보면요. 불안 해소에 걷기가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불안을 해소하는데 걷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냥 적절하다 판단이 되는 거야. 잘못된 내용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거든요. 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는 자료랑 지문을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언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시 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예시 분석을 이제 꼼꼼히 하는 학생들은 이런 걸 잘 풀게 되는 거죠. 관형사가 관형으로 쓰인 거 온갖 빠르게 찾습니다. 꼼꼼하게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릿수가 하나인 소도로 길어진 금방 찾게 되고 선어마무리를 통한 높임 표현 저 하셨다의 시 찾고 이렇게 요소를 꼼꼼하게 찾아내지 못하면 언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언어 공부할 때는 그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접사조사 어미가 있는데 저게 형식 형태소인데 언어 공부할 때 접사, 조사, 어미를 찾아낼 줄 알면 국어 언어 문제 어려운 거에 7, 80% 문제는 그냥 풉니다. 다시요. 접사, 조사, 어미를 내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국어 언어의 고난도 문제 80% 이상은 그냥 풉니다. 자, 그러면 언어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접사, 내가 아는 접사가 공부할수록 뭐 돼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내가 아는 조사가 공부할수록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아는 어미가 공부할수록 많아져야 됩니다. 접사, 조사, 어미를 더 많이 알아가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언어 공부를 하면 고난도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학생은 여기에 이 랑이랑 뒤에 이 랑이랑 다르다라는 걸 금방 판단했을 겁니다. 앞에 랑은요, 만나 친구랑 만나 저거 부사격 조사거든요. 그 다음에 저 미술관이랑 영화관을 대등하게 연결해준 접속 조사거든요. 조사를 많이 알아가지 않은 공부를 했으면 이거 판단이 안 되죠. 언어 문제에서 이게 오답률 1위예요. 그래서 다른 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사조사 어미를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체 지문은요, 다 문제가 뭐냐면 내용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의사소통 방식 양상이 이제 중요한데, 그림이 활용되었다, 방식이죠. 소통 양상. 달력 이미지를 지시, 방식이죠. 방식. 네, 그 다음에 혜정의 요청에 따라 다개물 화면 공원에 권한을 넘겼다, 방식이죠. 방법. 이런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매체 지문을 빠르게 읽으세요. 그러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게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이죠. 방법입니다. 10분이 오버됐네요. 마지막 페이지에 왔습니다. 제가 뒤쪽은 좀 빨리 했는데 또 뒤에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10분씩 좀 딜레이가 됐네요. 네, 저기 어머니 아버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누군지. 얼굴이 잘 안 보여도 누군지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높이 점프해서 멀리 가는 사람? 이거 누구죠? 학생들도 알지 않나? 마이클 조던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국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했네요. 농구만 할 줄 알았더니, 농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국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말을 여기 잘 써놨습니다. 보폭을 작게 하라.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퍼즐 조각 같은 것이다. 그것들이 모여 한 장의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림이 완성됐을 때 당신의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이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농구할 때 보폭을 크게 해서 욕심내서 더 빨리 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보폭을 작게 하면 수비수가 앞에 자기가 가는 걸 막더라도 걸리지 않고 오히려 더 그 골대에 잘 가서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국어 공부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국어 공부 꼼꼼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듬성듬성하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게 연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폭을 작게 꼼꼼하게 연결하면서 평상시에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면 국어는 반드시 성적이 오릅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더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